네, 그러면은 웹 캐시의 예제를 한번 들어봅시다. 웹 캐시가 이제 어떻게 유용하냐라는 예제를 들어볼게요. 자, 그래서 이런 상황이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기관 네트워크이죠. 여기에 사용자가 있고 이 위쪽이 인터넷입니다. 인터넷이고 이제 웹 서버들이 이 인터넷에 물려 있고 사용자는 그 기관 네트워크 또는 학교 네트워크라고 해도 될 것 같고 뭐 집이라고 해도 돼요. 그 로컬 에리어 네트워크 지역망에 100mbps로 라우터에 물려 있고 그다음에 이 라우터에서 외부로 나가는 링크는 15mbps.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그 상황하고 비슷한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학교에서는 기가망으로 움직이고 있는데 그 학교 외부로 나가는 망이 뭐 100메가라든가 아니면 학교망은 10기가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외부로 나가는 링크가 뭐 1기가라든가 또는 뭐 한국 전체는 뭐 예를 들어서 뭐 초고속 정보통신으로 100메가 1기가 쉽게 연결되어 있는데 뭐 미국으로 가는 링크가 45메가라든가 뭐 20년 전, 30년 전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쪽은 이제 공용 인터넷 쪽이고 근데 예를 들어서 뭐 이해가 안 될 수 있어요. 왜 학교 안의 네트워크, 뭐 집의 네트워크는 100메가인데 당연히 클 거라고 더 커야 될 것 같다고 생각하는 학교와 학교 외부로 연결하는 망이라든지, 내 한국과 미국을 연결해야 되는 망이 왜 15mbps? 이거 굉장히 그 비현실적인 가정 아니에요라고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그러니까 비용 자체를 놓고 볼 때, 이 학교 안에 있는 네트워크는 우리가 그 학교 안에서 그냥 설비 투자만 하면은, 그죠? 학교 안에서 그냥 돈으로 설비 투자만 하면은, 뭐, 뭐 100메가든 1기가든 뭐 얼마든지 올릴 수 있는 거죠, 기본적으로. 근데 예를 들어서 학교 외부로 나간다든지, 그 내부의 네트워크는 그냥 뭐 설비 투자만 하면 괜찮은데, 예를 들어서 이게 외부로 나가면은 기본적으로 그 뭐 돈이 많이 드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뭐 내부 기계는 우리 학교에서 그냥 예를 들어서 그냥 그 정보통신 그 서버실에서 그냥 정보통신팀이라고 할까요? 정보통신처에서 그냥 플랜으로 저거 쫙 바꿔버리면 되는데 그 외부 기관과의 그 이거를 하려면은 예를 들어서 뭐 이쪽 기기도 바꿔야 되고, 그다음에 또한 뭐 그 당장 우리 학교 내에서 예를 들어서 건물들끼리를 네트워크 케이블을 공사를 한다고 하면 학교 안에서 그냥 뭐 도로를 뜯는다든지 아니면 무선으로 연결을 한다든지 뭐 도로 포장을 위해서 그 뭐 케이블을 따로 깐다든지 이럴 수가 있지만은 학교 밖을 나가게 되면 굉장히 문제가 복잡해지죠. 예를 들어서 그 도로 깔려 있는 뭐 시공유주라든가 사유지라든가 그런 것도 굉장히 많고, 그다음에 뭐 한국, 미국 가는 사실 해저 케이블 뭐 이런 거를 또 깔아야 되고, 그래서 굉장히 그 뭐 영역 문제, 관할 문제, 그다음에 뭐 굉장히 복잡합니다. 복잡해서 실제로 보통은 기관 내에는 또는 국가 내에는 또는 어떤 그 건물 내에는 또는 뭐 집 내에는 뭐 그 내부 사용자들끼리 협의를 해서 그냥 막 바꿔서 뭐 그냥 올리면 되지만은 근데 이게 외부로 갈 때는 그 도로 밑을 도로 땅을 파고 예를 들어서 공사를 해야 된다든지 뭐 케이블을 바꿔야 된다든지 아니면은 뭐 그쪽 장비랑 우리 장비랑 뭐가 또 이렇게 또 맞아야 되고 한쪽 장비만 업그레이드 한다고 해가지고 되는 것도 아니고 두 쪽 장비가 다 업데이트가 돼야 되고 그러면 그 돈은 누가 낼 것이며 이런 굉장히 복잡한 이슈가 많고 그다음에 뭐 결정적으로 한국에서 미국으로 연결하는 이 케이블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한 번 까는데 비싸겠죠. 그죠? 뭐 국가 간에서 뭐 그래서 굉장히 그 보통의 경우에는 이런 그래서 보통 이렇게 그 로컬 에리어 네트워크 한 지역망의 네트워크는 굉장히 빠른데 얘를 밖으로 연결하는 경우는 어, 좀 거기에 대해서 좀 어려운 측면 비용이 더 많이 든다고 표현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 내부에서 100메가 1기가 뭐 이런 식으로 그냥 업그레이드를 해서 그냥 자기네들끼리 뭐 하는 거랑 외부를 연결하는 링크를 또 뭐 비슷한 스피드로 밴드위스로 하려면은 그 내부를 만지는 것에 비해서 훨씬 외부를 만지는 게 비용이 많이 든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 캐싱이라는 메커니즘을 쓰기에는 아주 좋죠. 그죠? 그러니까 뭐 다른 그 컴퓨터 아키텍처에서 그 보면은 뭐 CPU 안에서는 빠른데 뭐 메인보드를 통해서 메모리를 액세스를 해서 데이터를 가져오려면 그만큼 시간이 오래 걸리고, 그죠? 그다음에 뭐 컴퓨터 그 메모리 안에서는 빠른데 그 디스크를 통해서 데이터를 가져오는데 또 이렇게 시간 걸리고 하는 것처럼 이 컴퓨터 네트워크에서도 마찬가지로 같은 이 그 로컬 에리어 네트워크 같은 망에 물려 있는 경우에는 서로 굉장히 빠르게 할 수 있는데 외부망을 통해서 다른 나라나 다른 국가나 다른 기관에 있는 데이터를 가져오려면 굉장히 비용이 더 많이 드는 그런 구조죠. 그래서 결국 그 같은 원리로 예를 들어서 이 부분에다 캐시를 만들어서 하면은 훨씬 효과가 빨라질 거라는 게 월드와이드 캐시이죠. 자, 그래서 요 예제를 한번 봅시다. 그래서 그 average object size, 그러니까 HTTP 리퀘스트로 가져오는 평균 그 오브젝트 사이즈가 대략 1메가비트라고 치고, 그다음에 한 번에 이 그 로컬 에리어 네트워크에 있는 지역망에 있는 랜에 있는 지역망에 있는 그 한 번에 이렇게 외부망을 통해서 그 보내는 요청의 개수가 15개라고 칩시다. 1초에 15개라고 칩시다. 그죠? 한 번 요청을 보낼 때의 사이즈가 1메가하고 다음에 그런 요청을 한 번에 1초에 보내는 그 request rate 요청 수가 1초에 대략 15개 정도 간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평균적으로 1메가짜리를 15번 요청을 하니까 평균적으로 매 초마다 15메가 bps 정도의 데이터가 왔다 갔다 하게 됩니다. 그죠? 왔다 갔다 하게 되죠. 그래서 한 번 요청을 할 때 전달되는 오브젝트 사이즈가 1메가비트고 1초에 대략 한 15개의 요청이 간다고 치면은 대략 매 초마다 15메가 bps 정도의 데이터가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여기가 꽉 차는 겁니다. 여기를 꽉 차고 있는 거죠. 지금 이런 상황에서. 근데 이제 보면은 우리가 그 대략 봤을 때 그 왕복 타임이라고 얘기를 하죠. 보통 이제 라운드 트립 타임 리퀘스트를 한번 보내고 난 다음에 그 리퀘스트가 왕복 타임 한 번 전달이 됐다가 요까지 오는데 걸리는 타임이 있다고 그랬죠. 보통 그죠? 근데 그 시간이 대략 한 2초 정도라고 걸리고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이 그 내부망과 외부망을 연결하는 이 그 대역선의 대역폭 링크의 대역폭 15Mbps로 얘기를 하면 대략 시간이 얼마 정도 걸릴까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죠? 이럴 경우. 자, 그 대략 이러한 가정을 뒀을 때 대략 이러한 결과들이 나타납니다. 자, 이런 경우에 LAN utilization, LAN utilization은 15%죠. 그죠? 15%입니다. 왜냐하면은 전체 100Mbps 랜인데 1초에 15Mbps 정도 왔다 갔다 하니까 랜은 전체 100분의 15 정도만 사용하고 있는 거죠. 다음 Access Link Utilization. 이 Access Link의 사용량은 전체 15Mbps인데 15Mbps가 왔다 갔다 하니까 거의 100%죠. 거의 99% 또는 100%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뭐 100%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러면은 이런 상황에서 누군가가 그 웹 오브젝트를 하나 요청을 해서 보냈을 때 그 데이터를 받을 때까지 걸리는 시간은 대략 봤을 때 그 인터넷 딜레이, 그러니까 라운드 트립 타임이죠. 라운드 트립 타임으로 갔다가 오는 시간, 대략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2초, 그죠? 플러스 다음에 그래서 여기서 리퀘스트를 갔다가 오는데 걸리는 시간하고 갔다가 오는데 걸리는 시간이 있고 다음에 좀 이상하네.
잘 안 되네. 갔다가 오는데 걸리는 시간이 있고, 그다음에 전체 그 퍼블릭 인터넷에서 한 이 라운드 트립 타임 RTT가 한 2초 정도 될 거고, 그리고 이 15Mbps 액세스 링크에서 걸리는 시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랜에서 걸리는 시간이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 경우는 이제 어떻게 돼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 이런 경우에는 뭐 꽉 차서 100%가 됐으니까 이 링크하고 이 링크가 꽉 차서 어떻게 돼요? 우리 그 챕터 1에서 큐잉 딜레이 배웠죠. 자, 이 상황이 되면은 이 링크가 꽉 차서 라우터의 그 큐가 저기서 그 이 링크를 보낼 때 링크가 꽉 차게 되니까 굉장히 딜레이가 많이 생겨서 혼잡 상황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혼잡 상황이 발생을 하면은 어떻게 돼요? 굉장히 그 트래픽이 많이 느려지고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일단 병목 현상이 일어나죠. 병목 현상이 일어나서 여기서 굉장히 많은 시간을 잡아먹고 그 다음에 렐에서는 사용률이 100분의 15니까 뭐 금방금방 될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전개를 해보면 식으로 풀어보면 이 그 액세스 링크 이 부분에서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은 15Mbps 대역폭인데 실제로 15개의 클라이언트가 1초에 1메가짜리 데이터를 15개가 갖고 오니까 꽉 차고 여기서 이제 큐잉 딜레이가 생겨서 혼잡 문제가 생기게 되고 100Mbps, 이런 15Mbps에서 15Mbps 패킷 큐가 왔다 갔다 해서 이제 그 오버로드가 일어나게 컨제션이 혼잡 상황이 일어나게 되면 패킷 로스가 일어나고 굉장히 딜레이가 많이 생기죠. 그래서 이 부분이 병목 현상, 버틀렉, 병의 목이 되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뭐 소주병이나 맥주병을 보면 병이 있는데 병목이 있어서 굉장히 그 한꺼번에 여러분들이 그 뒤로 이렇게 병을 뒤집었을 때 병 안에 물은 많아도 그 병의 목 때문에 그 안에 있는 그 물이나 술들이 밑으로 이렇게 많이 못 빠져나오는 게 병목 현상이 생겨서 오는 이 그 요청한 데이터들이 여기 많이 쌓여 있는데 이게 병의 목처럼 병목 현상이 생겨서 데이터들이 그 계속 밖에서 기다리고 있고 이쪽으로는 그 잘 못 오고 이렇게 그런 그 현상을 병목 현상이라고 부르죠. 그러니까 이 부분은 용량이 많은데 이 부분이 병의 목처럼 생겨가지고 한계가 있으니까 그렇죠? 데이터가 굉장히 쌓여서 늦게 전달되는 그런 현상이 생깁니다. 버틀렉 프로블럼, 병목 현상이 생겨서 그렇죠? 그래서 인터넷 딜레이가 대략 RTT로 해서 한 2초 정도고 액세스 딜레이가 뭐 거의 한 몇 분까지 걸릴 수 있죠. 그죠? 패킷 로스 계속 생기고 뭐 혼잡 상황이 생기면은 이 부분이 꽉 차서 계속 패킷이 날아가고 혼잡 상황이 생겨서 엉망이 되는 경우가 있죠. 그다음에 랜에서 생기는 딜레이는 뭐 그냥 뭐 몇 밀리세컨드 또는 몇 마이크로세컨드 정도로 아무 문제 없으니까 이 로컬 방에서는 그래서 굉장히 실제로 이 안에 있는 사람들이 이 네트워크를 여기 나온 문제가 없는데 이 상황에서 여기 그 액세스 링크 이 기관을 연결하는 외부망이 병목 현상이 생겨서 거의 네트워크를 쓸 수 없을 지경에 이른다라는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슬라이드는 우리 챕터 1에서 한번 보였던 슬라이드죠. 그죠?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밴드위스가 15Mbps일 때, 그죠? 15Mbps 밴드위스 대역폭이 15Mbps일 때, 실제로 트래픽이 왔다 갔다 하는 게 15Mbps. 그러니까 이게 1이 될 때, 그죠? 가용 대역폭분의 실제 트래픽의 비율이 1이 될 때, 라우터에서 그 링크로 패킷을 보낼 때, 들어갈 때 걸리는 그 average queuing delay는, 큐잉으로 걸리는 시간은 기하급수 이렇게 엄청나게 증가를 해서 이게 그 15Mbps 링크 15Mbps 데이터가 돼서 1이 되면은 그 대기 타임이 엄청나게 증가한다. 그래서 거의 뭐
못 쓸 지경에 이른다. 그죠? 여기 있죠. 에버리지 그 대역 법본의 그 트래픽량이 15분의 15에서 이게 1 이상이 되면은 그 평균적인 큐잉 딜레이가 굉장히 커져서 이런 상황이 돼서 거의 그 못 쓰게 되는 상황이 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이런 상황이 돼서 오버로드가 많이 걸려서 못 쓰는 상황이 된다라는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러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뭐 몇 가지 방법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냥 이 링크를 15Mbps에서 업그레이드 하는 방법이 있겠죠. 그래서 그 액세스 링크를 더 두꺼운 애들을 쓰는 방법이 있을 수 있겠고, 뭐 당연한 얘기죠. 당연한 얘기가 있는데, 아까와 같은 상황인데, 뭐 한 번 전송되는 오브젝트의 사이즈는 1Mbit고, 그 다음에 보통 이제 15개 정도의 오브젝트들이 평균적으로 그 요청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 오리지널 서브로 가는 그 라운드 트립 타임, 왕복 타임이 대략 2초 정도라고 생각했을 때, 액세스 링크 웨이트를 아까는 15Mbps였는데, 예를 들어서 뭐 150Mbps 정도로 10배 정도로 증가하면은 뭐 문제가 해결이 되겠죠. 그래서 뭐 상황이 바뀐 게 예를 들어서 이게 요것만 10배로 업그레이드를 하면은 실제로 이 액세스 링크의 사용량이 아까는 거의 99% 100%였는데 이거는 10%로 다운이 되는 거죠. 10% 다운이 되고 다음에 이렇게 되면은 아까 전에 여기서 이제 병목 현상이 생겨서 문제가 해결됐던 게 뭐 아무런 문제가 없으니까 그냥 밀리세컨드 단위로 아까는 몇 분 걸렸던 게 전분의 1초 정도 단위로 그냥 끝날 수 있으니까 뭐 이렇게 보통 전통적인 해결을 할 수 있죠. 트래픽이 모자라면 그냥 링크 용량을 늘려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게 이렇게 함으로써 드는 비용은 굉장히 비싸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왜냐하면 여기서 이 링크를 15메가에서 150메가 또는 뭐 1기가에서 10기가, 10기가에서 100기가, 1테라에서 10테라 하려면은 기본적으로는 그 케이블도 받쳐줘야 되고, 그죠? 뭐 예를 들어서 광 케이블이 돼야 되는 거고, 광 케이블이 아닌 지역에서 는 어쩌면 광 케이블을 포소를 해서 기가망으로 올려야 될 거고, 근데 그러려면 케이블을 올리려면은 케이블을 새로 깔리면 뭐 땅을 파야 되는 거죠. 건물 투 건물. 땅을 파고 근데 땅을 파려면은 뭐 포크레인 들고 와가지고 뭐 땅을 파고 공사를 하고 뭐 수도관 연결하듯이 그래서 굉장히 그 땅을 파야 되는 그런 상황도 있을 수 있을 거고 아니면 땅을 파야 되는 상황이 아니다 손 치더라도 뭐 예를 들어서 이 끝에 있는 끝단의 라우터들을 뭐 지금 1테라밖에 지원이 안 되는데 뭐 10테라짜리를 바꿔야 된다든가 아니면 예를 들어서 예전에 100메가를 지원하던 라우터를 둘 다 양쪽 다 1기가로 바꾼다든가 그러면은 비용이 많이 드는 거죠.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실제로. 그래서 뭐 가장 간단한 방법은 이렇게 네트워크 대역폭이 모자라, 특히 웹 트래픽 대역폭이 모자랄 때는 그냥 용량을 늘리면 되는데 비용이 비싸다. 그러니까 케이블을 새로 깔든가, 뭐 아니면 이 양쪽에 있는 라우터들의 성능을 고성능이라고 더 좋은 10배의 스피드를 지원한 고성능 물론 쌀 수도 있죠. 뭐 10메가에서 100메가나 요즘은 100메가에서 1000메가로 가나 뭐 15, 100번데 도찐개찐인데 뭐 예를 들어서 1테라에서 10테라를 올린다든가 10테라에서 100테라를 올린다든가 100테라에서 1페타를 올린다든가 그런 경우에는 그런 첨단의 스피드를 지원해야 되는 경우에는 만만치가 않겠죠. 그렇죠? 네, 그리고 그 외에 그럼 또 어떤 방법이 있느냐라고 얘기를 하면은 이건 이제 캐시를 하나 투자하는 얘기입니다. 로컬 캐시. 그러니까 이 링크는 그대로 두고
15메가 outgoing 링크는 그대로 두고 외부 링크는 그대로 두고 그냥 요 로컬 네트워크에 랜에다가 로컬 웹 캐시를 하나를 둬서 우리 뭐 캐시 얘기를 했으니까 그래서 캐시에 저장되어 있는 애들은 이렇게 웹페이지를 쭉 요청을 하다가 캐시에 저장이 되어 있는 애들은 캐시에서 그냥 가져가고 캐시를 뒤져봤더니 캐시가 없어요. 캐시에 우리가 찾는 데이터 없어요. 그러면은 그때 이렇게 나가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가서 오리지널 웹 서버를 가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이렇게 하면 이제 어떻게 되느냐. 자, 이 상황은 똑같아요. 상황은 똑같고 링크도 지금 현재 외부 링크도 15Mbps로 똑같고 이런 경우에 그냥 캐시 하나만 딱 두면 어떤 상황이 생기느냐. 봅시다. 일단은 뭐 그 링크를 업그레이드 하는 것보다는 쌉니다. 이 웹 캐시라는 게 보통 그냥 PC예요. PC. 고성능 PC입니다. PC에다가 뭐 서버 PC라고 웹 캐시 서버니까 서버 PC라고 하면 되겠네요. 서버 PC고 서버 값이 전통적으로는 그 고성능의 라우터 10배의 스피드를 제공하는 라우터보다는 싼 거죠. 거의 대부분의 경우에 있어요. 물론 뭐 안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굉장히 고성능의 캐시라든가 그런 경우는. 그래서 물론 이제 필요할 때마다 뭐 용량이 적은 서버만 필요하면 한 대만 갖다 놓으면 될 거고 그때 용량이 많은 캐시가 필요하면 캐시 서버 팜을 둬서 뭐 몇 대 또는 몇십 대를 만들어서 지원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거를 하면은 그래서 뭐 이 계산법이 어떻게 되느냐라는 얘기죠. 계산법이 어떻게 되느냐라고 한번 쭉 한번 볼까요? 그래서 실제로 보면은 뭐 대략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사실 이 Access Link Utilization이라는 게 Access Link의 사용량이 캐시가 없을 때는 그냥 15Mbps입니다. 그죠? 15Mbps인데 자 1초에 15개의 리퀘스트가 무조건 저런 외부 링크를 타고 갔는데 이번에는 어떻게 돼요? 그렇게 하지 않고 일단 웹 캐시로 갑니다. 이렇게 15개의 리퀘스트 요청이 웹 요청이 웹 캐시로 가는데 웹 캐시에서 찾은 요청은 바로 가죠. 바로 그냥 PC로 전달해 줍니다. 얘가 대신해서 그죠? 대리인으로서 전달해 주는 거죠. 그리고 웹 캐시에서 물론 구현에 따라서 구현을 어떻게 하느냐의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거의 대부분의 경우에는 여기에서 웹 캐시가 자기한테 저장되어 있는 애들은 그대로 자기가 직접 전달을 해주고 자기한테 없는 애들만 이렇게 대리로 요청을 보내주죠. 자, 그렇게 하면은 이렇게 시스템을 꾸몄을 때 이 캐시를 안 썼을 때는 15Mbps를 100% 다 썼었는데 캐시를 쓸 때는 어떻게 될까요? 자, 예를 들어서 10개의 리퀘스트를 보냈다고 칩시다. 10개의 리퀘스트를 보냈고 이게 각각이 1Mbps라고 얘기를 해요. 10개의 리퀘스트 보냈는데 그 중에서 3개는 웹캐시가 가지고 있어서 그냥 바로 저장을 해줬고 돌려줬고 나머지 7개는 웹캐시에 저장이 안 돼 있어서 안 돼 있으면은 안 돼 있는 애들만 이렇게 그 외부 링크를 통해서 가겠죠. 그죠? 그래서 실제로 계산을 해보면은 이 캐시에서의 히트레이트, 적중률이 높으면 높을수록 외부 링크를 사용하는 양이 줄어들겠죠. 그죠? 예를 들어서 그 요청 10개를 보냈는데 그 중에 9개가 전부 웹 캐시에 있다. 그러면은 9개는 그냥 외부 링크를 탈 필요 없이 내부적으로 100Mbps 랜을 통해서 9개는 여기서 다 소화될 거고 남는 하나만 외부 링크를 통해서 타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는 전에는 여기 100% 다 썼던 건데 얘의 그 적중률, 이 안에서 그 찾은 오브젝트의 퍼센티지가 50%면은 50%는 내부에서 그냥 내부망으로 해결하고
나머지 50%만 바깥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15Mbps 액세스 링크가 있었다면은 처음에는 15Mbps를 다 썼다고 얘기하면은 50% 그중에 50%는 로컬 웹 캐시에서 처리를 한다고 치면은 실제로는 7.5Mbps 정도만 쓸 수 있기 때문에 가까이에서 가져오는 애들은 빨라서 좋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없어서 외부로 다시 간다 손 치더라도 그전에는 15Mbps를 풀로 다 썼었는데 적중률이 50% 정도라고 치면은 7.5Mbps만 사용하면 되니까 빠르게 가져올 수 있겠죠. 자, 그런 겁니다. 그렇게 되죠. 그래서 뭐 액세스 링크 유틸라이제이션이 뭐 캐시가 없을 경우에는 100%였는데 캐시가 있을 경우에는 캐시의 히트 레이쇼가 적중률이 20%면은 100-20에서 80%만 쓰게 되고 캐시의 적중률 히트 레이쇼가 40%면은 100-40에서 40%는 이 안에서 그냥 해결이 되는 거고 100-40의 60%만 이리로 가게 되니까 그 대역폭 절감, 이 외부 대역폭 비싼 링크 외부로 가는 링크가 보통 비싸다고 그랬죠. 뭐 공사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양 끝단에 있는 이 그 라우터 단에 있는 그 끝단에 둘 다 라우터도 성능이 또 맞아야 되고 하니까 비용이 되니까 이 부분에서의 비싼 링크에서의 그 사용량이 확 줄어들죠. 그렇죠? 줄어드니까 아까 전에 얘기했던 이 딜레이도 확 줄어들게 되고 그래서 뭐 이전 슬라이드에서는 이 링크 외부 링크를 150Mbps 10배의 성능 개선을 대역폭 개선해서 해결했다면은 그렇게 할 필요 없이 굳이 그렇게 할 필요 없이 그냥 그 예를 들어서 우리 학교 단위라고 치면 우리 학교에는 뭐 웹 캐시 서버, 뭐 PC 고성능 PC 한 2대, 3대 정도 놓으면은 그냥 별 문제 없이 그냥 해결되니까 비용이 훨씬 싸죠. 기본적으로 몇백만 원 정도 해결될 수 있는 문제죠. 뭐 예를 들어서 23년 전에 예를 들자면 뭐 한국, 미국을 연결하는 링크가 45Mbps였고 1년에 유지비가 10억 정도 들었는데 근데 그럴 필요 없이 그냥 그 동해에 있는 뭐 또는 서울에 있는 뭐 개화전하고 어딘가의 중앙 그 KT의 중앙 그 데이터 센터 인터넷 센터에다가 그냥 그 웹 캐시 서버 한 대, 2대, 3대 놓으면은 이 그 대역폭을 45Mbps에서 뭐 예를 들어서 한 100Mbps로 옮기는 거랑 뭐 똑같은 PC 한 몇 대만 갖다 놓으면 1년에 이 링크를 유지하는 비용은 10억이다. 예를 들어서. 근데 여기 그 PC를 사용할 때 PC 몇 대만 갖다 놓으면 몇백만 원짜리 PC 몇 대만 갖다 놓으면 뭐 비싸봐야 몇천만 원인데. 그죠? 그러면은 뭐 이 링크를 업그레이드하는 비용에 비해서 굉장히 그 뭐 10분의 1, 100분의 1 또는 1000분의 1 비용으로 100분의 1 비용으로 비슷한 효과를 가져올 수 있죠. 그래서 웹캐시라는 게 그 효과가 있다라는 얘기죠. 그렇죠. 뭐 이 예는 이제 그 좀 더 구체적인 예인데 뭐 얘기를 했듯이 이 캐시의 히트레이스 적중률 그러니까 사용자들이 요청을 한 데이터가 10개 중에서 4개 정도는 이 웹 캐시에서 저장을 하고 있다. 실제 저도 예전에 그 캐시를 몇 개를 많이 운영을 해봤는데 실제 예를 들어서 뭐 대학 캠퍼스 같은 경우에서 캐시를 운영을 하면은 뭐 예전과 같은 경우에는 웹 서버 수가 별로 그렇게 많지 않아서 그럴 수 있겠지만은 한 40% 정도 30에서 한 40% 정도의 그 적중률을 보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요즘은 이제 웹 서버가 하도 많아져서 뭐 좀 적을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사람들이 가는 페이지는 거의 일정하니까 그러니까 뭐 상명대 예를 들어서 내부에서 외부로 요청하는 웹 그 서버 웹 요청이 웹 리퀘스트가 예를 들어 100개 정도 된다고 치면은 그 중에 한 3, 40개는 다 누군가는 한 번씩 가봤다라는 그런 페이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100개 중에서 한 40개 정도는 웹케이스 서버에서 가능할 때 그러면은 40% 정도는 얘가 웹케이스 서버가 직접적으로 사용자들한테 전해주고 나머지 60%는 이렇게 얘가 대신해서 프록시로 대리인으로서 자기가 요청을 해서 받아서 다시 전해주는 거죠. 저장을 하고 다시 전해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40%의 리퀘스트가 캐시에서 서빙이 되고 그렇지 못한 나머지 60%의 리퀘스트는 캐시가 직접 오리진 서버에 요청을 해서 가져서 저장을 한 다음에 다른 서버한테 전해주는 이런 상황일 때 그 상황이 어떻게 되느냐라고 봅시다. 보면은 자, 뭐 대략 이렇게 되는 거죠. 그 전체 아까 전에는 15Mbps였는데 1초에 15개의 요청이 이렇게 액세스 링크를 타고 전달이 되는데 지금은 캐시를 통해서 전달이 되고 있고 그 캐시로 오는 15개의 리퀘스트 중에서 60%, 40%의 리퀘스트는 캐시가 직접 전달을 하고 60%의 그 리퀘스트만 이렇게 외부 링크를 타고 받아서 저장을 하고 전해준다고 얘기하면은 15 곱하기 0.6 하면은 9Mbps, 그죠? 9Mbps고, 다시 말해서 이 그 9Mbps라고 얘기를 하면 15분의 9니까 이 링크의 사용량이 아까는 15Mbps 링크를 캐시가 없을 때는 15메가 다 썼는데 근데 캐시가 있으니까 9Mbps 정도만 쓰고 9Mbps 쓰고 실제로 한 60%의 그 사용량을 쓰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40% 정도의 여유, 대역폭이 확보가 되는 겁니다. 그죠? 대역폭이 확보가 되고. 그래서 실제 이 경우 계산을 해보면은 대략 한 뭐 60%는 그 오리진 서버를 왔다 갔다 하고 40%는 그냥 캐시에서 직접적으로 전송이 되니까 40% 정도의 HTTP 리퀘스트는 뭐 로컬망이니까 밀리세컨드 단위로 그냥 끝나는 거고, 예를 들어서 뭐 이 나머지 60%는 아까 전에 외부를 통해서 왔다 갔다 하니까 대략 뭐 RTT가 갔다 오는 시간이 2초 정도고 뭐 그 외에 이제 처리하는 시간 캐시 하느라고 걸리는 시간 뭐 대략 해서 0.01 정도가 되면 이런 식으로 계산해서 1.2초 정도면은 마무리가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까 전에는 뭐 이게 한 2초에다가 여기에서 한 몇 분, 그죠? 여기에서 이 왔다 갔다 하는데 2초 정도, 여기에서는 뭐 몇 밀리세컨드, 1000분의 1초 정도, 여기에서는 이제 그 병목 현상, 혼잡 현상이 나타나서 여기서 뭐 몇 분, 뭐 이렇게 했었는데, 이제 주르륵 줄어서 이 정도면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요 40%의 캐시 히트가 난 경우에는 굉장히 빨리 되고, 굉장히 빠르겠죠, 그죠? 굉장히 빨라지게 될 거고, 원래는 왔다 갔다 하는 한 2초 정도였는데, 실제로는 그냥 뭐 100분의 1초 수준으로 그냥 안에서 그냥 다 처리가 되니까 굉장히 빨라지는 거고, 그래서 평균적으로 굉장히 이 그 처리 시간 빨라지고, 그 다음에 이 대역폭 증감 효과도 있죠. 증가 효과도, 증설 효과도 생기죠. 그래서 웹 캐시의 장점이라고 얘기를 하면은 보통 이제 이렇게 그 리퀘스트의 처리 속도도 굉장히 빨라지고, 그 다음에 뭐라 그럴까요? 대역폭 사용량 절감 효과라고 할까요? 절감 있고요. 그런 두 가지가 있으면서 굉장히 사실 근데 나중에 예를 들어서 이 부분을 뭐 라우터 값이 충분히 싸지고 뭐 기술이 발전해서 이 부분을 150메가로 늘리는 게 예를 들어서 그냥 뭐 나중에 기계를 바꾸면은 라우터를 기계를 시간이 지나서 업그레이드를 하면은 자동적으로 150메가로 쓰게 되면은 그리고 똑같이 또 시간이 지나면서 또 기가망을 바꾸고 10기가망을 바꾸고 하다 보면은 이 웹캐시를 또 필요 없어지겠죠. 이렇게 되면.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뭐 이 부분이 병목 현상이 생기면 여기다 웹캐시를 두고 이 부분이 상황이 좋아지고 업그레이드를 해서 투자를 해서 증설을 쭉 해놓고 뭐 별 문제가 없으면은 그냥 캐시 안 쓰고 그죠? 그냥 쓰던 거 그냥 빼내고 그 다음에 또 예를 들어서 이 부분이 또 갑자기 또 예를 들어서 100기가 이런 식으로 발전했는데 이 부분이 뭐 1, 2기가에서 왔다 갔다 한다 10기가에서 왔다 갔다 한다 그러면 또 캐시 갖다 붙이고 이렇게 적응을 해 나가면서 사용을 하겠죠. 그죠? 네. 이제 네트워크 엔지니어링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뭐 그러한 장점이 있네요. 그래서 웹캐시가 굉장히 많이 쓰였고 이런 많은 장점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웹캐시도 문제가 있죠. 지금 문제가 있습니다. 이제 새로운 문제를 가져온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전에는 없었던 새로운 문제를 가져오는데, 그래서 이제 웹캐시가 이제 가져오는 문제라고 할까요? 그런 게 있습니다. 자,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생각해 볼 수 있으세요? 자, 생각해 봅시다. 캐시는 이전의 사용자가 요청을 했던 웹서버의 데이터를 가지고 저장을 하죠. 저장을 하고 사용자에게 저장한 버전을 전해줍니다. 그리고 그 다음 사용자가 똑같은 정보를 요청을 하면, 똑같은 웹페이지를 요청을 하면 그것을 오리지널 서버한테 요청을 하는 게 아니라 자기 디스크에서 보관을 하고 있으면 자기가 갖고 있는 걸 그냥 주죠. 그죠? 자기가 갖고 있는 걸 그냥 전해줍니다. 이러면 이제 무슨 문제가 생길 수 있을까요? 사실 캐시에 저장된 거는 복사본이죠. 복사본이고 원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사용자는 최초의 사용자만 원본을 하나 캐시에다 다운로드를 하고 자기가 가져간 다음에 그 다음부터 사용하는 사람들이 계속 복사본을 가져가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오리지널 웹서버에 그 원본이 바뀌었을 수도 있죠. 예를 들어서 뉴스 웹페이지 같은 경우, 그렇죠? 뉴스 웹페이지 같은 경우에 사용자가 예를 들어서 어제 뭐 어떤 사고가 난 거에 대한 웹페이지 뉴스를 받아서 캐시에다 저장을 하고 다운로드를 받아간 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 사용자가 계속 그 복사본만을 가져가게 되면 캐시에 있으니까 오리지널 서버는 안 갈 거고 받아오고 근데 그 사이 와중에 그 원본 서버의 데이터는 뉴스가 업데이트 됐을 수가 있죠. 근데 그럼 이제 어떻게 그걸 알아야 되느냐라는 그런 문제가 생기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캐시를 쓰면은 원래는 사람이 하는 일들이 항상 이렇죠. 이런 엔지니어링 프로블은 항상 이렇죠. 뭔가 이렇게 그, 그 성능 향상을 위해서 뭐 캐시라는 걸 두었더니 성능은 빨라졌는데 실제 이 캐시에 저장된 데이터가 시간이 지난 원본과는 다른 데이터가 있을 수가 있죠. 근데 이게 어떤 측면에서 심각한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웹페이지를 직접적으로 방문해서 지금 화면을 보고 있는 사람이 내가 지금 보고 있는 이 페이지가 이게 원본 페이지인지 복사본 페이지인지 아니면은 그 뭐 시간이 지난 그 옛날 페이지인지 지금 페이지인지를 모르면은 어쩌면 굉장히 큰 문제가 야기될 수 있겠죠. 사용자는 사실 항상 최신의 그 옛날 구 버전이 아닌 최신 버전을 보고 싶어요. 최신 뉴스를 보고 싶어 할 거고, 어쩌면은 그 최신 뉴스를 보고 있느냐 아니냐가 그 생사를 가르는 그런 그 뭐 재난 상황 같은 경우에는, 그죠? 어느 그 지역에 갑자기 뭔가 밀어닥쳤는데 그 뭐 어제 상황만 계속 보게 된다라고 얘기하면은 어쩌면은 특히나 요즘 그 뭐 코로나 상황 이런 걸 보면은 꽤 뭐라 그럴까 가장 최신의 뉴스를 적절한 시간에 접하느냐가 굉장히 큰 그 관건이 될 수 있는 상황에서
이런 웹 캐시 같은 이런 복사본만 만약 계속 갖다 주고 그냥 그걸로 끝낸다라고 치면은 이거는 굉장히 큰 문제를 이야기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고 살 수 있는 거죠. 그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캐시된 버전의 데이터가 옛날 버전일 수가 있다. 구되지 버전이 뭐라 그럴까? 복사본이 최신의 버전이 아닐 수가 있고 옛날 버전일 수도 있다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풀 거냐라는 걸로 또 이 연구하는 사람들이 많은 대학원생들과 교수들이 연구를 했었어요. 그때 당시 90년대 중후반, 1990년대 중후반. 그래서 뭐 여러 가지 프로포절들이 나왔습니다. 뭐 저도 논문을 써서 국제학술대 발표에서 논문을 낸 적이 있고 이 문제 관련해가지고. 근데 이제 최종적으로 뭐 여러 가지 한 수십 개, 한 수백 개의 수십 개 정도가 많이 제안이 됐고 그래서 최종적으로 요즘 아니라 한 그때 당시 90년대 후반, 2000년대 초반쯤에 정착이 돼서 지금까지 사용되고 있는 방법이 이제 뭐냐면은 이거죠. 컨디셔널 get인데 컨디셔널하게 데이터를 가져와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조건을 달아 조건부 get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HTTP get을 조금 바꿨는데 get은 get인데 조건부를 달아서 get을 한다. 결국 뭐냐면은 지금 캐시를 갖고 있는 캐시에서 갖고 있는 애들이 캐시에서 갖고 있는 이 데이터가 새 것인지를 확인을 하고 거기에 그 조건이 부합되면은 받겠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뭐 이런 거죠. 캐시가 갖고 있는 버전이 최신 버전이면은 서버는 오브젝트를 다시 별도로 보내지 않는다. 다만 캐시에서 갖고 있는 오브젝트가 옛날 거다라는 것이 확인이 되면은 서버는 그 캐시에게 새로운 오브젝트를 보내서 갱신하고 클라이언트도 캐시로부터 새로운 갱신된 오브젝트를 받도록 처리를 해주는 그런 수정된 get 명령문입니다. 그래서 conditional get, 조건부 get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렇게 하면 아무 문제가 없겠죠. 자, 그래서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한번 봅시다. 그래서 이러한 헤더 라인을 만듭니다. 그래서 HTTP 리퀘스트에 if modified since라는 헤더를 만들어요. 예를 들어서 그리고 날짜 정보를 주죠. 그래서 캐시는 그래서 이 캐시가 HTTP 서버에 이러한 데이터를 보내서 지금 요청하고 있는 이 오브젝트가 몇 년, 몇 월, 며칠 이후로 수정이 된 버전이라는 걸 물어보고 그 다음에 웹 서버는 그것을 확인을 해서 이 캐시가 갖고 있는 버전, 예를 들어서 뭐 2020년 1월 1일에 업데이트가 된 거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그 날짜 정보를 받아서 서버가 내가 갖고 있는 버전도 2020년 1월 1일 버전과 같은 건데 라고 얘기하면은 HTTP 304 not modified 해가지고 여러분들 서버의 응답 코드 200 OK도 있었고 304 not modified 있었고 404 not found 있었고 그런 거 있었죠. 그래서 그런 것처럼 이 304 not modified라는 리스폰스 코드가 있어서 응답 코드가 있어서 캐시가 실제로 자기가 갖고 있는 데이터가 클라이언트들부터 요청된 이 데이터가 실제로 몇 월, 몇 년, 몇 월, 자기가 갖고 있는 버전은 몇 년, 몇 월, 몇일 건데 그 이후로 업데이트가 된 적이 있느냐라고 서버에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확인할 수 있는 헤더를 넣어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방식을 조건부 get, conditional get이라고 얘기를 하고 보통의 get 방법을 get 메소드를 사용하면서 이 if modified since 얼마 이후로 수정된 적이 있는지를 물어보는 헤더 라인을 포함하고 있으면 이것이 바로 조건부 get 메시지입니다. 그죠? 그리고
그 캐시로부터 이 리퀘스트를 이 확인 요청을 받은 서버가 자기가 갖고 있는 서버의 오브젝트들랑 비교를 해본 결과 그 이후로 바뀐 적이 없는 새 거다 싶으면은 그냥 요 응답 코드만 보냅니다. 요 응답 코드만 보내고 만약에 서버가 확인한 결과 이 이후로 변경된 기록이 있으면은 304를 보내는 게 아니라 200OK를 보내면서 실제로 그 변경된 데이터를 그대로 보내줍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렇게 되면 캐시는 이제 그 요청하는 브라우저에게 최신 버전을 받아서 보내주고 자기 자신에게도 그 업데이트된, 갱신된 새로운 그 오브젝트를 저장을 하게 되죠.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이제 캐시가 이 요청된 그 오브젝트와 더불어서 마지막으로 수정된 날짜를 함께 저장을 한다라는 거죠. 그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또 마찬가지로 한 일주일쯤 지나서 다른 브라우저가 같은 객체를 캐시하기 요청을 하면은 객체는 여전히 저장이 되어 있는데 이 그 오브젝트는 지난주에 웹서버에서 수정이 되었으므로 브라우저는 조건부 get으로 갱신 조사를 수행을 하고, 그죠? 그래서 이제 브라우저는 get 메시지를 보내면서 그 if modify since 요 헤더도 같이 보내고, 그죠? 근데 그 이후에 뭐 웹서버가 확인한 결과 변경이 안 됐으면은 그냥 304 not modified 요 답을 보내주는 거고, 근데 뭐 변경이 된 경우에는 200 OK 보내면서 오브젝트를 다 보냅니다. 근데 304 not modified 요 경우에는 그냥 요 헤더 파일만 요것만 보내주겠죠. 객체는 오브젝트는 보내지 않습니다. 근데 실제 그 변경이 된 경우에는 304 not modified가 아니고 그냥 평소처럼 200 OK 리스폰스 코드를 보내고 오브젝트를 한꺼번에 같이 보내주게 되겠죠. 네. 자, 그래서 보면은 그죠? 그래서 그 if modified since를 받아서 오브젝트가 modified가 안 됐으면은 그냥 304나 modified가 되는 거고 if modified since가 와서 변경이 됐으면은 200 OK랑 실제 데이터를 같이 보내주는 거죠. 자, 그래서 이로써 이제 그 저희들 살펴본 첫 번째 인터넷 프로토콜, 그 애플리케이션 응용 레이어, 응용 계층 프로토콜인 애플리케이션 프로토콜 HTTP에 대한 논의를 이제 마칩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HTTP 메시지 포맷, 리퀘스트 포맷, 리스폰스 포맷을 봤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메시지를 송수신함에 따라 웹 클라이언트 서버가 취하는 행동들을 봤고, 캐시도 봤고, 쿠키도 봤죠. 그죠? 그래서 이걸로 해서 HTTP는 마무리를 할게요. 그래서 요거까지가 여러분들 그 HTTP 와이어샤크 실습 내용이죠. 실습 내용이고 이제 그 부분은 숙제를 해서 내면 됩니다. 그래서 FTP는 이거는 이제 옛날 프로토콜이죠. 옛날 프로토콜이니까 이거는 넘어가. 교과서에도 뭐 칠판부터는 아예 그 포함이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은 이제 이메일 프로토콜을 얘기를 하고 그리고 이제 DNS P2P 정도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잠깐 쉬시고 다음은 이제 이메일, 전자메일 프로토콜이 어떻게 되는지를 구성하는 것으로 다음 강의를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